안녕하세요. 자, 저희 외환 전문역 2종 강의 드릴 소병선 관세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과목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오리엔테이션, 외환 전문역 2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교재는 사실 좀 A4예요. 지금 보고 있거나 A4인데 아직 이제 출판 전이라서 지금 원고 상태로 인쇄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교재 나오는 거 한 권으로 그냥 같이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릿말을 같이 보시면 시험 소개가 간략하게 나와요. 이게 1과목이고요. 수출입 실무, 국제무역 규칙이 2과목입니다. 외환 관련 여신이 3과목입니다. 고요. 우리 여타 자격증과 동일하게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이고요. 이제 이 각 과목들을 1, 2과목, 3과목을 100점으로 변환을 했을 때 40점 미만의 꽈락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시험하고 좀 다르게 배점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1과목은 35개 문제, 이거 합계 80문제입니다. 35문제, 2과목은 25문제, 3과목은 이제 20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20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배점은 또 얘가 50점, 30점, 20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점짜리 점수가 이렇게 1과목에서는 15개, 2과목에서는 5개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시험 시간은 어느 정도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쉬는 시간 없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목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이 수출입 실무에서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실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얘는 무역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무역 기초 중에서도 우리가 무역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무역도 있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주는 형태, 그쵸? 수입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팔고 뭘 받는 형태, 돈을 받는 형태가 이제 무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가 움직이냐면은 돈이 움직여요. 돈. 이걸 결제라고 부르는데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무역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받는 방식과 관련하여서 각종 무역 규칙들이 나오는데 이 국제 무역 규칙이다 보니까 단점이 뭐예요? 영어예요. 그런데 규칙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일상 영어로 쓰이지 않는 법이에요. 법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뭐다? 영어다. 재미없는 법이다. 근데 배점이 무려 30점이나 된다. 그리고 문제도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이다라는 거. 외환 관련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나는 정말 기초 지식이 없다라고 이해하신 분들한테는 대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정들,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다 온전히 배우려면은 정말 많은 내용의 양을 학습하셔야 돼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제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온전히 배우고자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양을 학습해야 되고, 이게 깊이가 원래 모든 학문이라는 게 얇고 넓게 배우는 게 있고 좁고 깊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얇고 넓게 배우고 나서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죠? 파고드는 거잖아요. 이 외환 전문역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는데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얇게 배우시면 된다. 얇게 배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넓게 배워야 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막 주저리 쓸데없는 얘기들도 너무 많다라는, 쓸데없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학문적으로는 분명히 유의미하나 시험을 목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별로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쳐내요. 쳐내서 정말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 기초가 되는 내용들, 그리고 시험 문제 합격하기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점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서 교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제 2과목 무역 규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 2과목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국제무역규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제와 관련된 국제무역규칙들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UCP라고 불리는 시용장과 관련된 규칙만 온전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제무역사 1급을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외환전문역 2종 자격증이 굉장히 쉬워요. 범위도 훨씬 적고 깊이도 훨씬 더 얕게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할만하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출문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라는 건 없어요. 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지도 못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없고 제가 제공해드린 연습 문제 정도만 이론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다 소화해 내시면은 평균 60점 맞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무역과 관련되어서 결제와 관련되어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외환전문역 자격증을 따시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려면은 물론 자격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관련된 것들도 필요해요. 근데 외환 전문역은요, 요거를 위한 자격증이지 이거를 위한 자격증이 아니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는 딱 이거다. 뭐 하는 거? 평균 60점 넘기셔서 합격증, 자격증 나오는 거를 목표로 두고 학습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깊게 파고드는 건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짚고 넘어갈게요. 네. 가끔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좋은 습관 아니십니다. 파시는 거. 물론 본인의 직접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시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거 이외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막 권장해 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3페이지부터 무역에 대한 기본 개념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쭉 따라오시면 되시고 보편적으로 제 강의 학습 방식은 이제 필기 중심입니다. 판서를 많이 할 거예요. 판서를 많이 할 거고요. 판서도 그림 그리면서 설명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판서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다 옮겨 적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옮겨 적으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교재 같이 읽기. 교재들 같이 읽는다. 그냥 같이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줄을 제가 그어드려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아니라 밑줄을 그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밑줄 같이 그으시면서 아 얘가 중요하구나. 우리 복습할 때는 요 단어 먼저 이해하면 된다. 정도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고 한 바퀴가 돌아가시면 다시 복습할 때 아, 이 내용 위주로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거 무슨 내용? 요거 내용 위주로 보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뒷부분에 우리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은 거고 복습을 이제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은 이거 다 보는데 몇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얇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는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라는 거. 자, 좋아요. 3페이지 무역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은 뭔가요? 아우, 고도하죠. 지도하죠. 우리 뭐 무슨 대학교 무역학 개론 뭐 수업 시간도 아니고 사고 파는 겁니다. 이건 책이 없죠. 육하원칙에 따르면 육하원칙 생각도 안 난다. 너무 오래됐나요? 육하원칙 생각도 안 나네요. 자, 여기서 사고 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예요. 누가. 무엇을.
누가 무엇을 사고 파느냐를 무역을 정의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누가라는 거면은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되겠죠. 당사자들이 되겠죠. 당사자들. 근데 당사자는 당사자인데 다른 국가에 속한 사람이, 기업이 다른 국가에 속해서 무엇을 이라고 얘기했을 때 통상은 물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또는 용역을. 왜? 우리 옛날에는 이런 거 위주로 사고 팔았는데 요즘에는 용역, 서비스를 사고 팔기도 하잖아요. 어떤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 상담과 관련된 서비스,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 자, 또는 우리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게임을 사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템을 사고 팔기도 하고. 자, 이거를 사고 파는 걸 우리는 무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알아서 해 라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그냥 뭔가 행동을 하다 보면은 각 국가에서 규제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무역을 사고 파는 건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는 크게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마약을 사고 판다면, 총기를 사고 판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무역과 관련해서 관련 법규가 있어요. 이제 교재에 나오죠. 다시. 자, 이 무역과 관련된 법규 중에서 우리나라는 3대 법규라는 게 있어요. 무역 관련 3대 법규라고 하는 게 있고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이 있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은 읽어보시면, 자, 제가 읽을 때에는 밑줄 긋지 마세요. 밑줄 그으세요 라고 할 때 밑줄 그으시면 되세요. 자,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행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짐을 목적으로 한다. 자, 대외무역법은 일반 무역법규예요. 일반적인 내용들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외국환거래법 읽어볼게요.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활화 및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짐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은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다? 외환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외환. 우리 정의로 들어가면 복잡해지고요. 달러죠. 달러 같은 것들. 외환을 관리하는 법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관세법입니다. 무슨 법이겠어요? 세금과 관련된 법이겠죠. 세금과 관련된 법. 관세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이바짐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무슨 법이냐면요, 관세와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일 것인지와 관련된 법이면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외환전문의 2종 시험에서는 얘네 두 개는 얘는 조금 나오고요. 조금 요만큼 나오고요. 대외무역법이 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우리는 학습해야 돼요. 일부를 학습하셔야 된다. 자, 그 중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자, 3쪽 보시면요, 무역의 대상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물품과 용역과 왼쪽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고 써있죠. 물품은 동산이에요. 자, 동산인데 여기 써있죠. 물품, 용역, 전자, 물채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자, 물품은 동산을 말해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동산을 말하는데 여기 동산에서 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자, 지급수단과 채권 같은 것들은요, 뭐예요? 환이에요. 환. 돈이라고요. 돈.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자, 용역은 서비스죠. 아까 설명했던 다양한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 오피스들 내지는 윈도우 이런 거 사고 팔잖아요. 이런 것들, 뭐 게임, 뭐 내지는 음악은 사실 형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악이라는 어떤 저작권 같은 것들,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되겠죠.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서 이 물품과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다라는 걸 대외무역법에서 봤어요. 대외무역법에서. 이건 여담인데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무역에서 사고 파는 건데 다른 국가에 속한 사람이, 기업이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가 무역이라고 정의하는데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교역만을, 물품을 사고 파는 것만을 무역의 대상이라고 봐요. 관세법에서는 이거 제 책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 양가도 2번 무역 거래자입니다. 그냥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뭐 밑줄 그을 것도 없어요.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수출의 정의를 보실 거예요. 수출의 정의를 보실 건데, 자, 요거 좀 지우고 계속 대외무역법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출의 정의죠. 자, 누가 여러분한테 수출이 뭔가요? 라고 물으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무엇인가를 해외에다가 팔고 난 뭘 받는 거? 돈을 받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출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대외무역법에서 요 뭔가 파는 대상이 되는 다른 대상이 되는 얘들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물품과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모두 다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수출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나 하면은 뭐 별표를 치시거나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사실 굉장히 많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자, 물품 첫 번째 수출의 정의에서 물품과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세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얘예요. 항상. 자, 뭐냐면은 첫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해야 돼요. 뭘 안 따져요? 돈을 따지지 않아요. 즉, 국내에 존재하는 물건이 이유불문이에요. 매매는 판 거, 교환은 바꾸는 거, 임대차는 빌려주는 거, 사용대차는 뭐 빌린 거 관련된 거죠.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이유불문이에요. 이유불문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 외국으로 뭐하면 이동해버리면 뭘로 주겠다? 수출로 보겠다라는 거죠. 가로 열고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게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자, 우리나라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채취한 수산물이나 원유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 매도해요. 근데 이거 채취 어디서 했어? 외국에서 채취했대요. 외국에서 채취한 걸 외국에서 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 외국으로 이동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 선박이 어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선박과 관련해서는요, 이거 항상 100%는 아닌데 이해하기 좀 좋은 내용으로는 선박과 관련해서는 이 선박의 국적이 좀 중요해요. 뭘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이 선박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외국 거냐 우리나라 거냐 이런 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중요해요. 배가 우리나라 거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즉 외국에서 채취하더라도 배가 어디 거니까 우리나라 거니까 그걸 외국으로 파는 건 뭘로 보겠다? 수출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요게 두 번째 거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자, 유상이에요. 단어 밑줄 꽝 하나 박으시고,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 자, 보시면 외국이죠. 그죠? 중국, 일본.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이동되었어요. 그런데 유상으로 인도했대요. 이거 뭔 말이냐. 자, 한국에 있는 기업이
이 외국의 이제 구매자죠. 구매자고 여기는 판매자가 될 거예요. 자, 이 구매자한테 뭘 받아요? 주문을 받아요. 주문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 물건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내 공장이나 내가 물건을 어디다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다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내 공장이나 중국에 있는 물건 생산자한테 야 물건 일로 보내다, 일본으로 보내다. 내가 물건값은 내 공장이면 물건값 치를 일 없겠지만 남의 공장인 경우는 물건값은 내가 치를게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겁니다. 자,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는데 유상으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인도했다, 돈을 받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방금과 같이 이런 형태의 그림. 물건이 외국으로 이동하는데 그 물건과 관련된 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라면, 자, 이거 수출이죠. 물건 해외에다 팔았는데 돈을 받아요. 이거 수출이잖아요.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았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에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외국 인도 수출이다라고 표현해요. 외국 인도 수출. 자, 보통 여러분들이라면 이거를 뭐라고 오답을 만드시겠어요? 저라면은 이 문장, 다음 중 수출의 대의민법상 수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놓고서는 무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용역은 서비스를 제공한 거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뭐 게임 아이템이든 게임이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을 파는 거잖아요. 팔면 돼요. 팔고 돈만 받으면은 이거 전부 다 뭘로 본다? 수출의 정의이다 본다. 자, 여기서 돈을 받았다는 것도 되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돼요. 국경을 이동해 버리면은 다 뭘로 보겠다? 수출로 보겠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용역을 보면 그 박스를 보시면 용역을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 주재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외국으로 이동에 의한 제공, 이렇게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용역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나 관광이나 이런 거 다 용역이잖아요. 그쵸? 자, 용역을 국경을 넘은 이동, 내가 어떤 전문가인데, 뭐 상담의 전문가인데, 내가 의사인데, 외국의 부자가 와서 자기 좀 뭐 좀 해달래. 서비스를 제공해달래. 왜 가서 서비스 제공했어요. 국경 넘어서 제공했잖아요.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소비에 의한 제공,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관광하다 갔어요. 서비스 받고 갔잖아요. 이것도 다 수출이다라는 거죠.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 주재에 의한 제공, 내가 상업적으로 해외 주재를 하면서 제공하는 거, 뭐 역시 1번하고 비슷하죠.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이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개념이다. 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도 비슷한 겁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어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 단어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거주자라는 단어하고요, 비거주자라는 단어가 좀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더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거주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해요. 자,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해요. 사는 걸 중심으로 합니다. 사는 거. 잠깐 관광 온 게 아니고, 잠깐 머무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거. 물론 이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뭐 3개월이니 6개월이니가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팁이라고 나와 있어요. 북한과의 교역은 수출입으로 보지 않고 물품의 반출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북한이 있죠. 북한, 여기는 이제 한국이라고 볼까요? 여기는 우리나라예요, 아니에요? 이념적으로 보지 말고 애매해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북한의 우리나라 헌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요. 헌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상한 애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점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대무역법에서는요, 여기서 물건을 여기다 갖다 파는 것을 수출로 보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여기서 일로 오는 것도 수입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이동되는 이걸 반출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반출입이라고 봐요. 자, 여태까지 뭘 보셨냐면은 수출에 대한 정의를 보셨어요. 자, 그 아래 수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수출의 정의와 수입의 정의. 그럼 수입의 정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에 있는 물품이나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물체물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거, 또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지불됐고 유상으로 외국에 있는 물품을 다른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되는 거, 이거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불러요. 자세하게 뒤에서 한 번 더 배우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정의.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자, 5페이지로 넘어와 보시면은 네 번째 목차에 수출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수입의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수출의 정의와 수출 실적이 되는 대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4번 수출 실적 옆에다가 수출 정의와 구분이라고 메모 좀 해주세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좀 여담, 요거 잠깐 빼고 여담하면은 우리나라 GDP가 매년 올라가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해요.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우리가 국민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가 있고 정부가 쓰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받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수출을 많이 해야 GDP가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수출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전체 GDP가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정말 잘 되려면 수출을 어쩔 수 없어요. 소비를 많이 해야 돼. 소비 많이 하면 좋지.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 모두 어렵잖아요. 수출을 많이 해야 돼요. 수출 많이 해야 돼서 그 위에 목차를 보시면은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요. 수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출 잘하라고 국가가 자꾸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냐면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고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해 주고요. 무역 금융을 해주고 무역 보험을 들어주고 대금 결제성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요. 수출 실적 인정을 통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자가 있죠. 이거 원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거 아닙니다. 뒷부분 가면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자, 이게 기업이 있고 소비자한테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우리는 부가세 1,000원을 받잖아요. 기업이 1,0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냥 부가세 10% 안 받고 10,000원만 받으면 돼요. 기업은. 그리고 10%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도 소비자고 해외에 있는 소비자도 소비자잖아요. 자, 그러면은 물건 가격이 부가세를 안 낸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10% 저렴해졌죠. 그죠? 10% 저렴해졌죠. 1,000원이 저렴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겠죠. 물건이 더 싸다고. 여기 있는 소비자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출을 장려해 주는 거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이렇게 수출을 진행하고 나면은 여기 물건에 녹아 들어가 있는 수입 원재료가 있거든요. 이 수입 원재료는 자, 이거잖아요. 기업이 있으면 원료를 수입해서 수출을 하겠죠. 여기 수입했을 때 관세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그럼 이 물건 수출하면 요때 낸 관세를 이 기업한테 돌려주는 제도예요. 자, 이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이고요. 무역금융 지원이라는 건 대출 잘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무역보험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위험이. 이런 위험들을 보상해 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건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이런 거 이제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정책적인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금 결제를 뭐 쉽게 잘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뭐 기타 6번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실적. 자, 그래서 수출, 우리가 4회 쪽에 수출의 정의에서요, 물품의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유상, 여기. 제가 밑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형광펜 드시고요. 수출 실적에서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수출 중에서 유상 수출이 수출 실적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형광펜 밑줄 긋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가로 열고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을 포함한다. 자, 유상 수출이라는 얘기는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공짜로 준 건 안 돼. 뭐가 돼? 돈 받고 파는 수출은 실적이 돼. 자, 근데 북한에다가 수출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반출입이다 그랬죠. 근데 유상으로 북한에다 돈 받고 판 거는 수출은 아니나 수출 실적으로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 실적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출 실적이 많아지면은 국가가 아까 수출 기업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국가가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수출 실적이 되는 게 많이 중요해요. 기업들한테는. 두 번째, 유상으로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아래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외국에서 개재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을 하고 현지에서 매각되는 거. 요거만 외우시면 요걸 외우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 제가 외국에서 박람회가 열려요. 전시회 박람회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그 박람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갖고 나갔어요. 보여주려고. 자, 근데 보여주려고 그 박람회에서 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오더니 이거 지금 당장 나한테 파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지. 돈 많이 주겠다는데. 그래서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서 현지에서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갈 때는 무상이지만 현지에서 매각됐으니까 뭘로 봐줄게? 수출 실적으로 봐줄게 라는 거죠. 두 번째, 2번 동그라미에다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공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인데 수출 신고 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부분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자, 외국에서 어떤 공사, 발전소를 지어요. 대부분 이런 거 지으면요 다 현지 조달해요. 웬만한 자재들은 현지 조달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특정 기계 같은 거는 한국에서 갖고 나가야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지어주려면. 기계니까 지어주고 다시 갖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 다 짓고 나면 이 기계는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못 쓰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반출되어서 다시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다라면은 요 나간 거를 수출 실적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국제무역사나 이런 거 배우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개념적으로요. 이 뒷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라서요. 자,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 중 다음에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미국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제조자가 있어요. 공장을 가진 자겠죠? 또 어떤 수출자가 있어요. 자, 여기는 물건의 구매자가 되는 여기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될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 제조자한테 가서 야 물건 빨리 만들어.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물건 나한테 팔아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국내 공급한 건 ABC라고 할게요. ABC. A가 B한테 국내 공급한 거는 뭐가 될 거죠? 수출이 될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출용 원재료 또는 물품의 공급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얘가 가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조자 A야, 내가 너한테 사갖고 가는 물건은 수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요 국내 공급은 자 그러면 B가 A한테 얘기할 때 수출할 거야 라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너한테 사갖고 가는 물건 수출할 거야 라는 걸 뭘로 입증할 수 있냐면은 내국 신용장. 이게 그 서류예요. 내가 너한테 사갖고 가는 물건 수출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또는 구매 확인서. 자, 이렇게 요 두 개의 서류에 의거해서 A가 B한테 어떤 원료나 물품을 공급했다라고 하면은 자, A 입장에서 뭐가 된다? 실제 공급은 국내 공급이잖아요. 수출 실적이 된다는 겁니다. 수출 실적. A 입장에서. 자, 그리고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포장용 골판지 상자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라면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종이 박스. 종이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박스. 자, 이 박스들 여기 물건 받았어. 아, 이거 포장하기에는 조금 이게 좀 한 번 더 포장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포장지를 만드는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D기업한테 가가지고 이걸 또 공급받았어. 야, 너한테 사가는 이 골판지 상자 포장해가지고 수출할 거야 라고 했다라면 이 공급조차 역시 뭘로 본다? 이거는 이거 두 개 서류가 없어도 골판지 상자, 포장용 골판지 상자도 뭘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을 몇 번 그리시면 돼요. 외국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 핵동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한대요. 자, A가 대금을 받았어. 그래서 물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여기 B가 있는데 나랑 한국에서 임대차 계약, 내가 빌려주기로 한 임대차 빌려주기로 한 C가 있거든? 그 C한테 공급해. 그럼 물건이 국내 공급이죠. 물건의 이동만 봤을 때는 국내 공급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뭘로 인정해주겠다? A 입장에서는 돈을 외국에서 받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외국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C에게 공급한 거기 때문에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의 공급입니다. 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 두 가지를 또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자유무역 지역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연달아서 배우실 보세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거는 근거법이 자유무역 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근거한 건데 실제로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거법이 달라요. 근거법이 다른데 이거는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이나 법적으로 외국인 지역을 우리가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구역이라고 불러요. 뭐냐면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이지만 요 일정한 지역을 법적으로 외국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건을 여기다가 팔아요. 여기 뭐라고요? 법적
외국 지역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뭘로 취급해 주겠다? 수출 실적으로 취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가 어디? 자유무역 지역인 거고요. 그게 5번에 대한 설명이었고, 6번, 외국인 의도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핵심은 얘도 역시 외국에서 뭘 받아야 된다?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초반이 좀 어려워요. 자, 6쪽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이 되는 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 실적에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만치가 인정이 되며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6쪽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6쪽, 7쪽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고요. 첫 번째 반가도 1번에 나와 있는 이 일반 수출 실적과 관련해서만 좀 주의 깊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상거래 수출은요, 우리가 물품이잖아요.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려면은 항상 수출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거는 관세법 근거 내용인데, 수출 신고할 때 이 물건의 FOB 가격이 기준이 되거든요. FOB 가격이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우시고, 자, FOB 가격이 기준이 된다. 시점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이다. 이거 중요해요. 별표 하나 해주시고,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중개무역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중개무역은 이런 걸 중개무역이라고 배워요. 여러 번 배웁니다. 중개무역은. 자, A, B, C가 있는데 B 입장에서 얘 물건을 구매해서 얘한테 판매하고 돈을 받아. 그럼 얘는 뭘 버는 거예요? 요 두 대금 간에 중개를 해서 차익을 먹는 구조죠. 이거를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중개무역의 운송 방식은요. 1번. 운송 방식이 이렇게 갑니다. 즉,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첫 번째 운송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돈만 이렇게 움직이고, 돈만 이렇게 차익을 먹게 움직이고, 물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한꺼번에 운송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더 선호하냐라고 물으시면은 그런 거 없어요. 자, 초록색으로 그은 거는 운송이 두 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비가 당연히 더 많이 들 거고요. 파란색으로 운송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C하고 A하고 서로의 존재를 알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서로의 존재를 알면 B는 이제 왕따시키고 A씨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중개무역의 인정금액은요, 가드객입니다. 가드객. 이 가드객이 뭐냐면 이거예요. 차익. 중개 차익. 자, 그런데 우리가 수출은 뭘로 봐요? FOB가 기준으로 해요. 얘는 돈 받은 거는 FOB가 기준이고, 물건 수입한 거는 CIF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드객이라고 표현하려면은, 자, 얘가 판 게 돈이 많아야 돼요? 산 게 돈이 많아야 돼요? 내가 사서 파는 거니까 판 게 돈이 많아야 되겠죠? FOB 수출 금액에다가 CIF 수입 금액을 뺀 금액이 가드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보시면 방금 얘기한 중개무역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거래되는 거는 수출 신고를 하니까 수출 신고 수리일이 인정 시점이고 수출 통관액 FOB 가격이 인정 시점이 되는 건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물품이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수출 신고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인정 시점을 보시면 수출 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거의 다 입금일이죠. 거의 다 입금일이에요. 거의 다 입금일. 자, 그리고 인정 금액도 거의 다 뭐예요? 돈 받은 거, 입금액이 인정 금액이 된다는 거죠.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일반 수출 실적의 네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원양어도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외국한 은행의 확인분이라고, 확인과 입금이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시면은 제가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법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용역의 수출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출도 입금액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냐면은, 외국한 은행은 은행이에요.
은행이 입금을 확인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금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금액을 우리가 인정 금액이라고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의 수출과 전자형태의 묻힘의 수출, 입금 확인한 금액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입금액이고요. 그리고 방과후 2번 보시면 수출 승인 면제 대상의 수출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외 건설업자 등 종사자의 무상 발주한 물품들 이거 설명드렸어요. 아까 이쪽에서 요거는 수출 통관액과 수출 신고 수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보시면 되시고 7쪽에 넘어오시면 외화액 등용 원료 등의 공급에 의한 수출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 골판지 상자의 공급 같은 경우 은행을 통해서 결제받은 금액 또는 확인받은 금액 인정시점,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일 이 인정시점이 된다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것들 위주로만 외워주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는 수준이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문제 풀고 나면 내가 어떤 걸 더 외워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각 강좌 마무리되는 동안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만 뽑아온 애들만 조금 외워주시는 시간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만 외우면 되나요? 안 돼요. 교재에 있는 거 다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의 정의는 물품 유형 전자 형태의 무침을 수출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수출의 정의가 뭐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수출의 정의.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다는 거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거. 요거는 이제 중개무역 외국 인도 수출 무역 수출 이런 거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수입의 정의도 역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수출의 반대도 이해하시면 되니까 수출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주고 있는지 보시면 되시고 매매계약의 정의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구나.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수출 실적 인정, 실적의 인정, 대상, 시점, 인정 금액 이렇게 세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역에 대한 기초 이론 우리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